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란, 한국의 석유 무상 제공. 2. 힘들 때 떠난 한국은 배신자. 3.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란은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으며 강력한 군사력을 제1위 목표로 내세우고 자체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2,200달러로 베트남의 2,800달러보다 매우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 보다도 낮으며 아프리카의 가나 2,300달러 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가난한 국가이지만 중동 지역을 통일하고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미납하고 있으며 이를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과의 석유 수입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이란과 거래를 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출입을 차단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중국과의 관계를 믿고 있었던 동맹이라 생각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후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이전에는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무더기로 발각되었고 한국 시간 7월 11일부터 제재가 실행됩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환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의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객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니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 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핵 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 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으로 무려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큰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 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값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가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의리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인 길 정도로 석유 수출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란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각자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잠시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이란은 급격하게 보수적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으니 당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훌륭한 협력국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며 이란은 점점 국수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이란에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에선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선 2006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기와 전략 자산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지속하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것과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미국 내 모든 이란의 자신이 묶였고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 중인 이란의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들은 어차피 동결 조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란과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란 측도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제 조치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 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위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세계 최고 품질이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제 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한국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구군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 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 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 동양의 정신세계를 완성시킨 세계 3대 사상가로 꼽히는
공자의 직속제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후 100년 뒤 공자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로 맹자를 꼽습니다. 우리에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의 고자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하늘은 이런 고난을 주어 끈기를 테스트한 후에야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며 끊임없이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물리는 인물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주한 공사지만 세계 8대 불가사의 로꼬밀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한국 기업에게 발주됐고 이 기업은 보란듯이 성공해 보였습니다. 1984년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 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유 뽑아 올리는데 우리 땅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석유를 담사하라고 내보낸 담사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밑에는 석유가 아니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길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사하라 아래에 1만 년 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였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 아래에 거대한 물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사하라 지하의 고인 물은 약 35조 톤으로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한 남자는 녹색혁명을 꿈꿨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육군 장교였던 카다피는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람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죠. 그러나 독재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카다피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내세웠는데 이 녹색혁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막 아래에 고인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저주받은 사막에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배고픈 국민들을 배불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는 그는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도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물촉의 나이에 불과하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에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우리가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미 그는 2년 전부터 들려오면 리비아 정보를 입수해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건설을 이끌던 최원석 회장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카다피 역시도 세계 8대 물가사회라며 치켜올리면서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27번이 저격을 받고 실제 15개월 수양딸을 잃기도 했던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백마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죠. 어쨌든 리비아 공사는 단일 토목공사로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총 5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의 핵심은 1단계 동부축과 2단계 서부축이었습니다. 1단계 동부축은 하루 200만 톤의 지하수 1.874km 파리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에 공급하는 죽음의 공사로 물렸는데 84년에 삽을 떠 91년에 완공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송수관을 만드는 공장이 사리르라 물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설 환경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리비아에서 확보 가능한 자재는 고작 골재와 시멘트, 물뿐이었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아프리카 밖에서 조달받아야 했죠. 여기에 더해 사막의 모래바람은 순식간에 사막 지형을 변형시키고 자동차 유리창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마모시킬 정도의 강력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의 무게를 자랑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6천 개가 소요됐죠. 1단계에 도입된 연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의 중장비를 투입시켰는데요.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면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 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카다피는 최우선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우선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올리로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는데요.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사라는 상징성과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칠 기업은 없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세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사전자격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진, 삼환, 한양, 삼성, 대림, 현대, 대우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개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해 일부러 업체 선정을 3년이나 늦추기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듀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에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약속했고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나망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건의 배후라면서 제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들고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한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쭉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나서서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발주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 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몰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행 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차곡차곡 고인 물이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 비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라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 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이 소식을 전한 그는 카다피에게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혜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여주었죠. 이 당시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ANC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로 인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비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지만 카다피가 꿈꿨던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뤄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 한국의 해외 건설 부적 수주액이 108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뤄낸 작품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한국이 해외에 건설하며 남긴 족적을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